나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듣는다. 선생님, 저 이제 밥 끊었어요. 암세포 굶겨 죽이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한두 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10명도 아니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탄수화물 끊기였다. 유튜브 영상 하나, 블로그 글 하나, 누군가의 댓글 하나가 그들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암은 당을 먹고 자란다. 살고 싶으면 밥을 끊어라. 이 문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의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나는 그 문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매일 목격한다. 그리고 그 위험함이 암 자체보다 먼저 환자의 몸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반복해서 지켜봐왔다. 몇 달 전 나를 찾아온 환자가 있었다. 대장암이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이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체력도 괜찮고 표정도 의지가 넘쳤다. 수술도 잘 끝났고 예후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분에게 충분히 잘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3달 뒤에 다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은 달랐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체중은 8kg이 빠져 있었다. 항암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암세포 굶기려고요. 그분은 수술 후 유튜브에서 암식이요법 영상을 찾아봤고 키토제닉 식단이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내용을 접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쌀밥은 물론이고 과일도 고구마도 심지어 현미도 일절 먹지 않았다. 대신 고기와 버터, 치즈만 먹었다. 처음 2주는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뿌듯했다고 했다. 하지만 몸은 달랐다. 어지러움이 왔다. 밤에 잠을 못 잤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가족들이 걱정하면 이게 정상이래요. 처음엔 힘들대요라며 버텼다.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왔다. 나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영상에서 의사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댓글에 완치됐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는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다. 이해가 됐다? 암이라는 진단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든 붙잡고 싶어진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전문가의 말보다 더 명확하고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다. 먹지 말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균형 잡아라는 복잡한 설명보다 훨씬 실천하기 쉬워 보인다. 나는 그걸 안다? 하지만 나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해야 한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 게 아니다. 암세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서서히 무너진다. 이것은 공포를 주려는 말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암세포만이 아니다. 뇌세포도, 심장도, 면역세포도, 근육도 전부 포도당으로 움직인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처음에는 몸이 지방을 태운다. 그 다음에는 근육을 분해한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흐려지고 회복력이 사라진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회복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진료실에서 매번 목격한다. 나는 매주 수십 명의 암 환자를 만난다. 그리고 그중 적지 않은 수가 병보다 정보로 인해 더 빨리 쓰러진다. 검증되지 않은 식이요법, 공포를 자극하는 콘텐츠, 누군가의 완치 경험담이 진짜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 암을 굶겨 죽이겠다는 의지는 가상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면 그 의지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된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 아래 퍼질 때 그것은 더욱 강력해진다. 환자도 가족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실천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려 한다. 암과 탄수화물의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실제로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공포를 심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잘못된 공포를 걷어내기 위한 이야기다. 나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 처음 2주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깐 멈춘다. 그리고 천천히 되묻는다. 적응이요? 아니면 경고입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니,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믿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왔다. 처음 며칠은 어지럽고 두통이 온다. 피로감이 몰려온다. 집중력이 흐려진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키토 플루, 키토 에플루라고 부르며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뇌는 하루에 약 120g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포도당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연료다. 탄수화물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뇌는 즉각 반응한다.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이 모든 것이 뇌가 연료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신호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암세포가 죽어가는 것 같아.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진다. 탄수화물 공급이 장기간 차단되면 몸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키토시스 상태다. 이것이 키토제닉 식단의 핵심 원리다. 지방을 태워 케톤체를 만들고 그것을 연료로 쓴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깔끔하지 않다.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 간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난다. 혈중산도가 변한다. 신장에 무리가 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휘발유가 없으니까 자동차 시트를 뜯어서 태우는 것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만난다. 체중이 빠졌다고 기뻐하며 오는 분들. 하지만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빠진 것은 지방이 아니다. 근육이다. 암 환자에게 근육 손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설명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진다. 그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는 체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다.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나는 얼마 전 폐암 치료 중인 60대 남성 환자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항암제 투여를 시작한 지 2달째였다. 그분은 치료 시작과 동시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다. 가족들도 함께 응원했다. 매 끼니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 아보카도만 먹었다. 두 번째, 항암 주기가 끝날 무렵 그분은 병동복도를 혼자 걷기가 힘들어졌다. 검사 결과를 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었고 혈중 알부민 수치도 낮아져 있었다. 영양 결핍 상태였다. 나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몸이 암이 아니라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는 그 질문에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다. 그분은 살고 싶었던 것이다. 무엇이든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방법은 달라야 했다. 면역세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T세포와 NK세포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이 면역세포들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 중 하나가 바로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암세포를 굶기려고 탄수화물을 끊었는데 오히려 암세포를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까지 약해진다. 나는 이것을 설명할 때 항상 같은 비유를 쓴다. 적군을 굶기려고 보급을 끊었더니 아군도 함께 굶어서 싸울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나는 이 장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지럽다는 것은 연료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운이 없다는 것은 근육과 영양이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들을 암이 죽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다. 몸이 버텨야 치료도 된다. 몸이 무너지면 어떤 항암제도, 어떤 수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암과 싸우는 것은 몸이다. 그 몸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나는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마주친다. 환자가 식단 일지를 들고 온다. 꼼꼼하게 적혀 있다. 현미밥, 반공기, 고구마 조금, 사과 반 개.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도 줄여야 하나? 나는 그 일지를 보면서 묻는다. 이걸 드신 날 몸 상태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혹시 이게 암세포한테 영양분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이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미밥이 문제가 아니다. 고구마가 문제가 아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탄수화물이라는 단어는 너무 넓다.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식품들이 함께 묶여 있다. 현미와 흰 설탕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귀리와 과자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고구마와 탄산음료가 같은 탄수화물로 취급된다. 이것이 혼란의 시작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탄수화물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느리게 흡수되는 것과 빠르게 흡수되는 것. 이 차이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다. 느리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속도가 느리다.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될 필요가 없다.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현미, 귀리, 콩류, 채소, 통곡물이 여기에 속한다.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다르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몸이 혼란에 빠진다. 정제 설탕, 흰 밀가루, 가공과자, 탄산음료, 시럽이 들어간 커피 음료가 여기에 속한다. 내가 환자들에게 끊으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전체가 아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이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현상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도 함께 활성화된다.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그중 하나다. 이 신호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세포 증식 환경이 만들어진다. 암세포가 선호하는 환경이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는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염증은 암의 성장과 전이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포도당 자체가 아닙니다. 혈당이 유동치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몸 전체 염증이 퍼진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만드는 주범이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이다. 현미밥 한 공기가 아니다. 나는 한 가지 임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 유방암 치료를 마친 40대 초반 여성 환자가 있었다. 치료는 잘 끝났고 경과도 좋았다. 그런데 이분은 재발이 두려워서 탄수화물을 거의 완전히 끊고 있었다. 과일도 안 먹고 잡곡밥도 안 먹고 채소 중에서도 단 것은 피했다. 대신 하루 두 끼를 고기와 계란, 치즈로만 채웠다. 6개월 뒤 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있었다. 공복 혈당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간 수치도 미세하게 올라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식단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문제는 탄수화물을 끊은 것 자체만이 아니었다. 고기를 먹으면서 가공육, 즉 소시지와 햄도 함께 먹고 있었다. 치즈는 가공치즈였다. 가끔 먹는 간식은 무설탕이라고 적힌 과자였는데 성분표를 보니 말토덱스트린과 인공감미료가 가득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서 오히려 더 나쁜 식품들로 채워버린 것이다. 이분이 피해야 했던 것은 현미밥이 아니었다. 가공육, 정제지방, 인공첨가물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나는 복잡한 이론보다 단순한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 가공을 덜 할수록 좋다. 원재료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할수록 좋다. 혈당을 천천히 올릴수록 좋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빵, 고구마, 콩류, 렌틸콩, 다양한 색의 채소, 베리류, 과일. 이것들은 탄수화물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식품들이다. 이것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항염증 환경을 만든다. 반대로 내가 진짜로 피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흰 쌀밥과 흰 밀가루로만 이루어진 식사, 설탕이 들어간 음료, 시판 과자와 빵, 가공육,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처럼 초가공된 식품들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탄수화물이 적이 아닙니다. 나쁜 탄수화물이 적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단순한 답을 원한다. 이것을 끊으면 된다는 말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서 선택하라는 말보다 훨씬 쉽게 들린다. 하지만 몸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암은 더더욱 단순하지 않다. 진짜 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싸움의 첫 번째 조건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식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의 모든 대화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낀다. 이걸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음식이 암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모든 질문이 무엇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들 앞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환자들은 대부분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 예절이나 소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고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전략이다. 내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식사 순서는 이렇다. 첫 번째, 채소와 샐러드를 먼저 먹는다. 두 번째, 소량의 과일을 먹는다. 세 번째, 단백질을 먹는다. 네 번째,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 순서를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배가 차서 못 먹겠는데요. 나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한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영양 균형의 문제가 아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춘다. 특히 탄수화물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준다. 식이섬유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다. 채소 없이 빈 위장에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으면 같은 양의 밥이라도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진다. 이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포함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약을 쓰지 않고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오직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다.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는 것도 같은 원리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단백질이 먼저 위장을 채우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GLP-1과 펩타이드 YY의 분비를 자극한다. 이 호르몬들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나는 당뇨가 있는 암 환자들에게 특히 이 순서를 강조한다. 암 환자 중에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쓰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추가적인 약물 없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나는 얼마 전 이런 경험을 했다.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인 70대 남성 환자였다. 수술 후 소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 끼니가 조금씩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분의 보호자가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밥을 거의 못 드시는데 뭘 먼저 드려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국물이나 채소 조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드리세요. 밥은 그 다음에 소량만 드리면 됩니다. 보호자는 처음에 의아해 했다. 기운을 차리려면 밥부터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설명했다. 위 용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락시키면서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질 수 있다고. 채소와 단백질로 위장을 먼저 안정시키고 나서 밥을 먹으면 같은 양이라도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왔을 때 보호자가 이렇게 말했다. 순서 바꿨더니 식사 후에 쓰러지듯 눕던 게 줄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만성염증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것이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단지 혈당 수치 하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다.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 과잉 분비를 막고 만성염증의 불씨를 꺼가는 과정이다. 작아 보이지만 매일 3번 식사할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 누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나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 특별한 음식을 찾으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순서로 먹는지부터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을 조절하고 몸의 염증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다. 치료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드는 순서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식단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 먹던 것을 모두 끊는다. 검증되지 않은 식단을 찾아다닌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가족들도 함께 긴장하며 식탁을 감시한다. 끼니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산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가 된다. 나는 이 상태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몸은 극단을 원하지 않는다. 몸은 균형을 원한다. 완벽한 식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강황, 녹즙, 미슬토 주사, 특정 버섯 추출물, 고용량 비타민C. 그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을 한다. 그것 하나로 몸 전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단일 식품이나 단일 영양소가 암을 치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반대로 특정 음식 하나를 극단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지속 가능한 식단이 완벽한 식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를 끝까지 버티는 체력이다. 그 체력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을 때 만들어진다.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단이라도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먹거나 먹은 후 구역감이 심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다면 그것은 좋은 식단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몸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환자에게 억지로 현미밥을 먹이는 것보다 그나마 넘길 수 있는 흰죽 한 그릇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치료 중인 몸에 칼로리와 영양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선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먹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다. 나는 몇 년 전 식도암 치료 중이던 50대 남성 환자와 나눈 대화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분은 매우 성실한 분이었다. 치료 시작 전부터 식단 공부를 열심히 했다. 영양사 상담도 받고 관련 책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식단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잘 따라갔다. 그런데 항암 3주기쯤 되었을 때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어야 한다는 압박이 치료보다 더 괴로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치료를 위해 잘 먹으려 했던 노력이 어느 순간 또 다른 고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압박,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까지 더해지면서 식사 자체가 전쟁터가 된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식단표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먹고 싶은 것, 넘길 수 있는 것을 드세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치료 시작 이후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밥 먹는 게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나는 그 말이 어떤 영양수치보다 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했다. 식사를 둘러싼 심리적 압박이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면역 억제로 이어진다.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 끼니를 계산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자책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그 심리적 부담 자체가 몸에 악영향을 준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음식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식단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환경이 문제다. 두려움과 강박이 기반이 된 식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지속되지 못하는 식단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고 싶다. 암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재발을 예방하는 기간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 긴 시간 동안 몸을 지탱하는 것은 극단적인 결심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꾸준함이다. 초과공식품을 줄이는 것, 채소를 조금 더 먹는 것,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설탕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적당히 걷는 것, 충분히 자는 것,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어렵다. 유튜브 영상 제목이 되게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다. 몸은 기적 같은 식품 하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염증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이 회복되는 것은 그 누적의 결과다. 나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몸의 신호를 들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극단은 몸을 지치게 한다. 균형은 몸을 살린다. 그것이 내가 수년간 환자들 곁에서 배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진실이다.